세상 탓, 남 탓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밖으로 돌리면 절망하고 화낼 일 뿐이지만 시선을 내게 두고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좇으면 암울하던 인생에 조금씩 햇살이 찾아듭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자신을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믿고 따를수록 삶은 수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음 읽어주는 홍창진 신부님의 유쾌한 인생 수업,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허들링 북스입니다. 홍창진 신부님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스스로를 속세를 벗삼은 괴짜 신부라고 말하며 타고난 입담과 끼로 방송과 강연을 비롯한 여러 대외 활동으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30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골머리를 썩게 하는 돈 문제, 일상을 힘들게 하는 우울감,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가족 갈등,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밤잠 설치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무리 노력해도 요원하기만 한 성공과 행복 등등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를 30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책입니다. 신부님 개인적 경험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버무려서 먹음직한 읽을 거리가 참 많습니다.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책의 내용 중에서 2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죄는 삶을 즐기지 못한 죄다. 놀이와 재미에 관하여. 잦은 사임으로 세간을 놀라게 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의 이야기를 다룬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각색을 많이 했겠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추기경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제로 돌아가려던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 달라는 베네딕토 교황의 요청을 긴 설정 끝에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연 그는 베네딕토 교황에게 평생 가슴에 묻어둔 젊은 시절의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후 고백 성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베네딕토 교황이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평생을 규율과 원칙을 좇아 살아온 교황이 고백한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였을 때 가장 먼저 지은 죄는 삶을 제대로 즐길 만한 용기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 속에 파묻혀 공부만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의 공허함과 덧없음을요. 그런 이유로 교회가 존재하겠죠. 영화 속 노년의 교황이 고백한 생애 최초의 죄는 용기를 내 삶을 즐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유년 시절부터 좋아하던 음악도 포기하고 말았지요. 만일 어린 시절부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용기를
좀 더 냈더라면 사임을 앞둔 그의 고백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다 행복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용서받아야 할 죄로 고백했습니다. 각색된 영화이지만 여든이 넘은 황혼의 교황이 전하는 담담한 고백은 우리 삶에도 적지 않은 물음을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행복은 뒤로 미룬 채 극기 훈련을 하듯 참고 견디며 극복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1년만 지나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가족여행을 미뤘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납니다. 언젠가 입으려고 아끼던 옷을 꺼내보니 곰팡이가 껴서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기약하며 지금 즐겨 마땅한 일들을 자꾸 미룹니다. 찾아보면 당장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언젠가는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앞의 작은 행복을 포기합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아름다운 풍경은 다 놓치고 마는 여행사 관광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젠가 만나는 행복은 없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살아 숨쉬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쉽게 털어버립니다. 고통 속에 사느라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도 재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성직자로 평생을 살고 있는 내게 독신 성직자가 된 걸 후회한 적 없느냐? 매일 기도하는 삶이 힘들지 않느냐? 사는 재미를 어디서 찾느냐? 많이들 묻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는 애당초 포기하고 힘든 수행만 할 거라고 지레 짐작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란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가끔 부럽기는 해도 신부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가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부족한 나를 일깨운다는 걸 알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살면서 어느 순간에도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를 포기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놀 궁리를 하고 어떻게든 재미를 찾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즐겁게 할 만한 무언가를 꼭 찾아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즐기는 겁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좇아 사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는 왜 사는가 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만 인생에 아무 즐거움과 재미가 없다면 굳이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는 낙이 어디에도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문명이 들어선 이래 우리 사회는 노동과 생산성, 속도와 성과 등의 가치를 두면서 놀이와 재미를 좇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해 왔습니다. 노는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해 왔지요.
놀이와 재미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익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즐길 수도 없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놀이를 잃은 채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니 결국 일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 한들 일에 치여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산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가 오너나 명망 높은 학자가 한순간의 쾌락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진정한 재미와 보람을 찾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다 자란 어른이 미약한 어린아이보다 불행한 것은 아무 재미없이 일만 하는 일상, 놀이가 빠진 강제 속에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와도 잘 놉니다. 세상 모든 것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재미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삶의 생기와 의욕의 불을 지펴주는 놀이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도 멀어지고 맙니다. 노는 것을 미성숙하고 게으른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들을 하지만 놀이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일과 타인에게 인생의 선택권을 넘겨주고 행복을 저당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놀고 재미를 찾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자율권을 단단하게 틀어줍니다. 놀이와 재미는 생각보다 힘이 세며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원칙,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즐거운 일을 할 때, 둘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재미있는 순간은 즐거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일 겁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특히 화가나 음악가, 작가, 배우 등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합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흥과 꿈, 그리고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들의 흥과 꿈이 전이돼 나도 함께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을 도울 방법이 떠오릅니다.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꿈에 한 숟가락쯤 도움을 보태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재미와 기쁨을 이때 맛보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재미, 사람에게 힘을 보태는 재미에 흠뻑 빠진 뒤 나는 뭔가 놀이가 될 만한 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곤 합니다. 재미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한편 직접 재미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꽤 오래전부터 매해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축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나는 공연을 볼 때처럼 모두 함께 잘 놀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회갑에는 홍창진 신부의 세 번째 20살 파티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초대장을 날렸지요. 선물은 필요 없고 자기가 먹은 밥값만 부담하자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자리가 부담스러우면 노는 재미도 덜할 테니까요.
이 사연을 어느 칼럼에도 썼습니다. 바쁘다고 생일까지 건너뛰면서 재미없게 살지 말고 1년에 하루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마음껏 웃어보라고 말입니다. 생일 축하 자리를 빌려 그간 전하지 못한 고마움을 전하면 기쁨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나는 꽤 오래전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히말라야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휴가를 모아 열흘 남짓 산을 오르면서 어수선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주는 풍요로움은 마음에 깊게 남아 현실의 삶을 꾸려가는데 적지 않은 위안을 줍니다. 거대한 자연의 기운과 네팔 사람들의 순수한 웃음은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일상을 반추하게 해주지요. 말 그대로 온전한 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히말라야에 오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그중 몇몇은 눈을 빛내면서 신부님,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면 꼭 연락을 달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잘 메모해 둡니다. 히말라야 등반 예비 명단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히말라야에 함께 오르는 사람은 명단의 10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50에서 60명 중 많아야 5명 정도가 약속대로 산에 오릅니다. 그들이라고 여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히말라야 행을 포기한 다른 사람보다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 작은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실을 내려놓고 산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산더미 같은 업무가 걱정됐는데 걱정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일은 어떻게든 해내겠죠. 사는 재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걸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표정도 밝고 의욕도 넘쳐 보입니다. 삶이 힘겹기는 산을 다녀오기 전과 똑같은데 현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겁니다. 몰랐던 삶의 재미, 포기했던 일상의 휴식을 되찾음과 동시에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지요. 히말라야라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 듯 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매일 말만 하면서 대부분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결국 살던 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건 대부분 우리 의지대로 이끌기가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회사에 나를 맞춰야 하고 가족을 챙겨야 하니 하고 싶을 일보단 해야 하는 일에 맞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본연의 모습에선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키면서 성장과 보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억압에서 풀려나 본연의 내 모습으로 순수한 즐거움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만 힘든 인생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이자 평화주의자인 틱나탄 스님이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시간을 내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 인생을 어둡고 슬픈 비극의 드라마로 만드는 건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용기를 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꽤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거리부터 둬라. 관계에 관하여. 직장인치고 사회생활을 힘들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억대 연봉의 대기업 임원이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든 하나같이 밥벌이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건 정작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인격 모독을 참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게 지겨워서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요.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관계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퇴직을 꿈꾸며 미래의 대차 대조표를 써보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신통한 묘책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직장을 때려치울 수 있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평범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두고 고민하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유연함입니다. 좋고 싫음의 이분법적 논리에 머물고 있는 내 주관을 버리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내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지요.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며 억지로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관계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따라 그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혈연으로 얽힌 가족,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보호해주는 관계입니다. 따뜻한 신체 접촉이 오가고 때로 희생도 감내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요. 그 책임감이 버겁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친구는 가족보다는 덜 친밀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면서 평생에 걸쳐 많은 속내를 나눕니다. 별 이득이 없어도 내 시간을 내어주는데 불편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가 없기에 그런 중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관계망에서 가장 바깥쪽에 자리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로 이들 사이에서는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관계는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첫 선택권은 없어도 만남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말 내게 득이 되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아니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천태만변으로 바뀌니만큼 영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에서 형성된 이 관계를 가족이나 친구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타의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진심만을 알아주기 바라고 자신의 판단이 관철되기를 무의식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도 그로 인한 효과도 냉정히 가늠해 보지 않고는 제풀에 지쳐 상처받거나 화를 냅니다. 정작 상대는 내게 신경도 쓰지 않는데 고립을 자초해 자멸해가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마음의 반응을 버리고 거리 두기.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 때문에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친밀한 반응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 진정한 친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밀접한 거리에서 속내를 터놓고 힐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가는 중에 상대의 세계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 간에는 과도한 마음의 반응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일터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그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적정한 거리를 망각하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마음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그 반응이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그것도 일이라는 공적인 목표를 위해 모인 가운데에서 가족이나 친구 간에 오가는 따뜻한 반응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해관계,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 안에 놓였기에 오히려 실망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 상대와 나 사이의 적정한 거리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비난과 모욕의 말을 할 때 화를 내거나 억울해한다면 이는 상대의 말에 내 마음이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처럼 상대의 말을 온 마음으로 받아 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거나 아랫사람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한들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잠깐 언짢을 수도 있어도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일단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며 털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남겠지만 적어도 내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성당 밖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가 하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로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며 웃어 넘깁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긴 해도 자책이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해주니 무척 고맙지만 그것에 격앙돼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늘 경계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손무가 쓴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 묘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 앞서 승률을 높이는 계책을 일컫는데 점칠 때 쓰는 나무 조각을 이용해 성공 요인이 나오면 조각 하나를 넣고 실패 요인이 제기되면 조각 하나를 빼는 방식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적군의 장수가 지략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조각 하나를 빼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는 적군에 비해 임기응변이 능하다라고 하면 조각 하나를 더했지요. 그 결과 나무 조각이 많이 쌓이면 승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자는 싸우기에 앞서 이런 계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길 만한 싸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에서 늘 이기는 방법은 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불필요한 다툼 없이 상대에게 신뢰를 얻는 것만큼 완벽한 승리가 또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흔히 갈대를 줏대 없음에 비유하지만 속을 비운 채 바람을 타는 유연함 덕에 갈대는 그 어떤 풍랑에도 꺾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학교 다니듯 지내보라고 말합니다.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처럼 고분고분하게 웃으며 살아보라는 것이지요. 흔히 처세라는 말을 살아남기 위해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진정한 처세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에서 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면서 가치 있게 생존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역할과 위치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내 편견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옳고 그름의 잣대가 너무 확고한 나머지 상대방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쉽게 무시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과는 참 다르구나 하고 짐작해 보는 것만으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 자리한 강성을 버리고 유연함을 갖춰보는 것. 싫든 좋든 매일 얼굴을 부딪히고 살아가야 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봄직합니다. 내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거리를 두니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한들 괴로울 이유가 없고 괴로울 이유가 없는 마당에 한번 웃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것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평생 볼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